정확한 사격으로 적을 사살하는 저격수는 많은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며 회자되고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저격수는 영국군 장교들을 암살하기 시작한다. 이후 전쟁터에서 필수 전력으로 자리 잡은 저격수는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하며 자리 잡게 된다. 현대 전쟁에서 저격수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들이 사용하는 저격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리원입니다. 총탄 한 발에 임무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설사 적이 1km 밖에 있더라도 반드시 명중시켜야만 하는 것이 저격수의 지향점이죠. 네, 이 저격수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저격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저격수와 또 저격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홍희범 편집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편집장님이 나오셨다는 거, 예, 또 총 얘기가 나오겠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를 보면은요, 이 저격수가 총구를 통해서 목표물을 보고 이렇게 탁 쏘잖아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자님, 우선 이 저격수, 스나이퍼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저격수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제거 대상을 정확하게 한 발에 명중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원들을 뜻하는데 그러려면은 몇 가지 필요의 요소가 있죠. 좋은 장비, 그리고 적당한 훈련,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질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대적인 의미고, 그러면 저격수를 뜻하는 스나이퍼가 어떻게 기원된 단어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나이퍼라는 단어를 영화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많죠. 네. 그죠? 예. 근데 스나이프라는 단어는 아시나요? 스나이프. 예. 스나이프, 웨슬리 스나이프스. 아, 예. 그 예. 사람 이름이고. 편집장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나이프는 도요세카의 아주 작은 새를 뜻합니다. 그래서 스나이프를 맞추는 사람들을 스나이핑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아주 작은 도요새가 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새를 날아다니는데 맞추는 사람이 지금 현대 총기를 기준으로도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머스켓총으로 그 작은 새를 명중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명사수였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스나이핑 한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현대의 스나이퍼 단어의 어원이 된 거죠. 그렇죠. 굳이 그 작은 새를 먹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잡았을까 싶긴 하지만 그만큼 잘 잡는다. 예, 또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잡기 힘든 거 좋아하고, 예, 뭔가 성취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게 거죠. 참고로 그 인도에 주둔한 영국군 장교들이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워낙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네. 있고 정말 풍습이나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할 게 없다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참 좋지 않은 취미를 참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특히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저격 혹은 저격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기, 저격총 중에 명총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나열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여기 있는 M700하고 SR25도 분명 명총으로 기록될 네. 총들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HK417이라는 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독일 헤클렌 코흐사에서 만든 나름 명총 축에 드는 고급진 총이고, 네. 그다음에 또 스카 H라고 이것도 또 벨기에 명총이고요. 그다음에 또 영국의 AW라는 총이 있는데 애답이라고 많이들.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배그에 나왔던 그분. 네네. 그게 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데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AW가 중요한 게 볼트 액션 저격총을 20세기에서 21세기로 진화시킨 그런 총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설계 개념 자체가 그 이전까지 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뭐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은 끝이 길죠. 없지만 하여간에 그 생긴 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또 네네. 방법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도 대테러 작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홍 편집장님 저 실망했습니다. 예?
전지현 씨가 사용한 모신나강 얘기 왜 안 하십니까? 모신나강 얘기해야죠. 전지현 씨가 사용했습니다. 이 모신나강 저격총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중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직전에 나와가지고 2차 대전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어가지고 전선에 투입했어요. 수십만 정이 만들어졌는데 10만 정인가 그 단위로 만들어지는 건 드물죠 저격총이. 근데 여기서 이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거기 이게 실은 독일이 도와줘서 만든 거예요. 독일은 카구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신나강 저격용에서 저격총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죠? 총신? 아니요. 조준경. 아, 조준경. 그렇죠. 이 조준경이 실은 독일의 지원으로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독일하고 소련이 실은 1941년 6월까지는 동맹이었어요. 아. 20년대부터 계속 되게 친한 군사 동맹에 가까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소련에 이 광학 장비 제조 기술을 이전을 해요. 공장 설비까지 수출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독일 렌즈 기술로 만들어진 게 이 모신나강 저격총에 붙어 있는 PU 스코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 거죠. 독일이 지원한 기술로 스코프를 만들어서 그걸 독일로 쐈다. 네, 그럼 이 저격수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때는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때부터는 저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화약 무기가 본격적으로 쓰인 이후입니다. 사실 16세기 이후에도 화약 무기를 이용한 명사수들이 운영이 되긴 했죠. 하지만 이때도 사실은 저격수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대 내에 편제가 돼 있거나 아니면 특수한 장비를 받거나 특수한 훈련을 받는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타고난 명사수 혹은 개인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잘 만들어진 명사수였을 뿐이에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미국의 독립전쟁 때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 그 독립전쟁에 참가한 미국 민병대 중에는 사냥에 쓰려고 자기 사냥총을 가지고 참전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그 딱 열을 지어가지고 진격한 이런 식이 아니라 숨어가지고 멀리서 자기 실력과 자기 총의 능력을 믿고 이쪽에 저격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특히나 이 사냥꾼들이 썼던 켄터키 라이플 같은 총들은 그 시대에는 흔치 않게 강선이 파여 있었어요. 거의 최초의 강선의 등장이라고 봐요. 뭐 사실 강선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전쟁에 쓴 건 그때가 최초인 거죠. 200m 뭐 길게는 뭐 250m 이런 그 시절에는 그게 엄청나게 먼 거리니까 그 거리에서 영국군 장교 뭐 이런 전령 이런 사람들을 딱 겨누고 쏘보고 도망가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아, 요때가 스나이퍼의 등장이군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영국이 이걸 보고 우리도 따라야겠다고 강선총 그러니까 라이플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나폴레옹 전쟁 때 아주 잘 써먹습니다. 그 부대는 또 신기한 게 엎드려 쏴 자세도 다른 부대하고 다르고 멀리서 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옷 자체가 녹색이에요. 위장색. 그때만 해도 식별이 잘 되게 하려고 화려한 색깔에 막 장식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거꾸로 해요. 그렇죠. 짙은 쑥색에 그렇죠. 이제 근접전도 생각을 해서 일반 보병하고 다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저격총과 저격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영화로도 그렇고 많이 참 남아 있죠. 그렇죠. 아주 저격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1864년 5월 9일 스포트 실바니아 전투에서 벌어집니다. 당시에 북군 병사들은 약 800m 정도 떨어진 남군의 샤프슈터들한테 진격이 돈자돼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병사들이 진격을 못하자 이 북군의 이 육군 단장이었던 세지윅 장군이 아니 도대체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많은 경우를 봤죠. 이렇게 먼 거리인데 이거를 왜 못 가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 거리에서는 코끼리조차 맞추기 힘들어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격을 해요. 그 딱 대장이. 뺨에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확히 왼쪽 눈 아래를 저격당해서 즉사를 합니다. 당시 남군 저격수는 명중률이 뛰어난 위드워스 소총을 사용을 했는데 그냥 소총만 사용했냐? 아닙니다. 고성능의 만원경까지, 그러니까 조준경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현대 저격수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2차 대전 때 시모 헤위헤라고 유명한 핀란드 스나이퍼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추정 500명 이상을 사살한 걸로 추정되는 엄청난 전과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 대단한 게 스코프, 그러니까 망원 조준경을 안 썼어요. 우와. 눈으로? 맨눈으로만.
시력이 얼마인 거지? 하얀 악마인가 뭐. 그렇죠. 이 네. 별명이 하얀 악마죠. 네. 어. 와, 맨눈으로. 맨눈으로. 아, 혹시 몽골에서 이민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게 네.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어요. 멀리를 진짜 좋구나. 맨눈으로 봐야 되고 오. 총도 원래 잘 쏘고. 네. 그럼 확인 사살 기록이 가장 많은 저격수는 누구예요? 예,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머리에서 이 사람일 것 같아, 이 사람일 것 같아 그러실 거예요. 네, 뭐 소련은 많고, 예. 뭐 핀란드도 있었고, 미국도 있고. 근데 의외의 인물입니다. 이란의 압둘라솔 잘린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인 사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에서 이란군 저격수로 활동을 했고요. 총 700명의 확인 사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 기록이 이 외에도 적군을 약 2,000명 정도 사살을 했을 거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그분도 불사신이 아니었던 게 전투 중에 박격포의 포격을 받고 파편에 맞아서 전사를 합니다. 아, 스나이퍼가 아니라. 저격수들이 왜 박격포나 아니면 포사격에 많이 당하냐 하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쪽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라왔으니까 저기를 그냥 다 때려. 그리고 박격포가 제일 빨리 쏠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그렇죠. 이 스나이퍼는 어떤 총을 썼어요? 드라고노프 저격총을 썼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드라고노프 저격총이 우리가 보면은 정말 대단한 총이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단하지 그렇죠. 않아요. 그래요? 예. 게다가 스코프가 이분이 사용한 스코프가 그냥 드라고노프에 이 장착되는 제식 스코프라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 저격거리는 800m를 넘지 못할 거예요. 힘들죠. 예, 보통 300m에서 600m 사이에서 그래도 좀 잘 쏘는 저격수라면 저격이 가능한데 그런 저격총으로 이 정도 2,000명의 전과를 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분이 대단한 건지 그 상대한 이라크군이 정말 한심한 건지는 참 애매하네요. 그거. 그러니까요. 둘 다인지. 근데 이제 사실 저격 분야가 전체 군 운용을 하는 상황에서 전투병 중에 가장 남녀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련 측이나 여성 스나이퍼로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있죠. 예. 있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여성 저격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 저격수였던 루드밀라 파브리첸코입니다. 유명하죠. 죽음의 숙녀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분이죠. 예, 그녀는 단 10개월 동안 독일군 저격수 36명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저격 임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총 309명의 적군을 사살을 했습니다. 1942년 6월 세바스토폴 방어전에서 박격포에 의한 부상. 저격수들이 박격포 부상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세바스토폴 방어전이 이 소련에 굉장히 불리해졌고 나중에는 결국은 독일이 세바스토폴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때 소련 당국이 어떻게 보면 이 소련 영웅인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잠수함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통해서 그녀가 탈출을 하게 돼요.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껏 들어보면 남북 전쟁 때 그리고 독립 전쟁 때 마치 저격수가 가장 큰 활약을 한 것처럼 보이고 뭐 2차 대전 때나 마무리 짓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저격병, 저격총의 이 효과는 현대전에서 오히려 더 도드라진다면서요? 이게 특히나 더 그렇게 된 게 최근 20년 사이에 이 저격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네. 당장 이 장비만 해도 그런 게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스코프의 배율만 해도 10배율 그럼 꽤 세다 그랬거든요. 네네. 지금은 25배율도 막 우와. 대굴대굴 굴러다녀요. 우리가 지금 저격을 계속 전쟁의 범주에서만 보면은 한쪽 분이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저격이 주요 범죄에도 많이 쓰여요. 만약에 총기를 든 이 테러범이 도심지에 나타났다. 그리고 어느 한정된 공간에서 인질을 가지고 네. 이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네. 그럼 저격수는 무조건 출동을 합니다.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거의 그런 사건에서 10중 8구 저격수의 사격으로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왜냐? 저격수가 제일 좋은 관측 위치가 있고요. 저격수가 상황을 보고 본부에 연결을 해요. 연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그렇고 저격수가 포함된 수화팀이 출동하면 저격수의 사격으로 부대의 전술 활동이 시작되고 그 사격으로 전술 활동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영화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이게 현대전에서는 우선 첫 번째가 피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흔히 얘기하는 콜레터럴 데미지, 즉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최대한 민간인이 안 맞고 정말 잡아야 되는 적만 잡아야 되니까 그만큼 저격수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격수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오. 보통 저격수들은 현대전에서 적진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가 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보다도 적의 동향을 잘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포격이나 폭격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더 저격수들이 쉽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어떤 필요한 영상을 관측 장비로 녹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오. 위성 통신으로 전송도 할 수 있고 오. 이러다 보니까 이 저격수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아프가니스탄에서 2,000m 넘는 곳에 적을 사살한 사례가 많아요. 맨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거리에 적을 쏴서 맞추는 거예요. 네, 오늘 저격수와 이 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저격수라는 게 역사적으로 사실 좀 천대받는 직군이었어요. 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전쟁이 없을 때는 저격이 왜 필요해라든가 아 그런 비겁한 일이 있어라면서 천대를 하다가 전쟁이 나면 부랴부랴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소련도 원래 다 그랬어요. 그러던 직군인데 이제는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많이 엘리트화가 됐죠. 그런 점을 보면 앞으로도 저격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지면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심지어 기술이 발달하면 오히려 그게 기술 때문에 밀리기보다는 저격수들이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더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전쟁에서 저격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저격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